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신화입니다. 자, 오랜만에 그리스 로마 신화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인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는 좀 다르게 묘사된 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헤파이스토스인데요. 헤파이스토스는 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이들의 수호신, 그러니까 야금술, 금속공예, 수공예, 조각 등을 관장하는 이 대장장이들의 수호신입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다 미남 미녀의 뛰어난 신체와 신체 능력을 가진 완벽한 모습인데요. 이 헤파이스토스는 좀 다른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이 절름발이에 한쪽 얼굴이 일그러진 못생긴 신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이런 모습이 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와 헤라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서사 시인 이 헤시오도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제우스가 혼자서 아테네 여신을 낳은 것에 분개한 헤라가 거기 양심을 품고 제우스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헤파이스토스라는 겁니다. 제우스는 헤라가 혼자 자식을 낳은 것에 또 급분노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우스와 헤라가 제우스의 바람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어머니 헤라 편을 들자 너무나 화가 났던 제우스가 헤파이스토스를 발로 찼고 그 때문에 천상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뿐 아니라 얼굴도 심하게 다쳤다는 겁니다.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보면 이 호르메스의 일리아드에 이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맞기는 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날 때부터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에 너무나 놀라고 화가 난 헤라가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푸스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을 때 불꽃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고 헤라가 놀라서 떨어뜨렸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또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기형이었든 부모에 의해서 던져져서 기형이 되었든 헤파이스토스는 한쪽 다리를 잃고 얼굴이 일그러진 못생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영웅의 서사를 보면 버려진 아이, 박해받은 아이가 영웅으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서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영웅과는 달리 신체적 결함이 또 그의 시련으로 등장을 하는 것은 이 신체 결함을 대가로 대장장이의 장인이 되는 지식을 얻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림푸스에서 떨어진 이 헤파이스토스는 아흐레에 걸쳐 떨어져 내렸고 렘노스 섬에 오케아노스라는 거대한 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강에는 테티스와 에르노스라는 아름다운 두 여신이 살고 있었는데 헤파이스토스를 발견하고 바다 밑에 있는 동굴로 데려가서 9년 동안 대장장이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원래도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았던 헤파이스토스는 생각한 그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최고의 발명가, 기술자가 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황금으로 가짜 다리를 만들어서 의족을 달았는데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누구도 의족임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신을 치료해주고 이 돌봐준 여신들에 대한 보답으로 레노스 섬에 살고 있는 트라키아인들에게 금속 세공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섬은 지금도 금속 세공 기술이 무척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헤파이스토스가 외모적 결함이 있고 절름발이로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의 의견을 또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당시 시대 상황과 대장장이들의 상황을 대입하기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대장장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든 전쟁 등으로 불구가 된 이들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이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헤파이스토스의 신체 결함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또 헤파이스토스의 외모가 좀 흉측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대장장이의 열악한 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속가스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의 작업장은 컴컴한
동굴이기 때문에 금속을 재련하면서 이 증기에 섞인 비소 화합물을 들이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헤파이스토스가 작업장에서 뿜어나오는 비소 증기를 오랫동안 들이마시고 또 거기에 노출되면서 외모가 형편없어지고 신경계마저 비정상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 대장장이들이 많이 겪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시는 신들인 만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묘사를 했다는 것이죠. 신화가 실제 역사와 동떨어진 그냥 옛날 이야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인 만큼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해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파이스토스는 그리스어로 화산이라는 뜻인데요. 화산의 불덩이를 상징하는 단어로 이 불을 다루는 대장장이 신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또 로마에서는 같은 뜻으로 불카누스라는 라틴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서북부 지방 신이었던 헤파이스토스가 천상에서 레노스 섬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원전 6세기 말 레노스 섬을 거쳐서 아테네로 유입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시기가 바로 청동기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청동기 시대가 불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니까 헤파이스토스의 불은 도구를 제작하고 문명을 일으키는 창조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시기에 숭배받던 신인 것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최고의 대장장이 발명가로 성장한 헤파이스토스, 어머니 헤라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멋진, 누구나도 한눈에 반할 황금 의자였는데요. 헤라는 이 멋진 황금 의자를 보자 너무나 황홀해하며 그 의자에 앉게 되는데 그 순간 의자에 묶여버립니다. 그 황금 의자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을 버리고 찾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의 선물을 보냈던 것이죠. 자, 신들은 헤파이스토스에게 찾아가서 족쇄를 그만 풀어줘라. 그래도 어머니 아니냐 하며 헤파이스토스를 설득했는데 분노에 가득 차 있던 헤파이스토스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신들은 일단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푸스로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그에게 보냅니다.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를 설득해 보는데 역시나 완강히 거부를 하자 디오니소스는 자신만의 특기를 쓰기로 합니다. 나 맛있는 포도주 있는데 우리 한잔 하세. 헤파이스토스는 처음으로 이 술을 마셔보게 되었고 술을 이기지 못하고 취하게 되자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를 얼른 당나귀에 태워서 올림푸스로 데려가게 됩니다. 제우스를 다시 만난 헤파이스토스, 제우스는 미안했다. 그만 마음 풀고 헤라를 풀어줘라.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마 하며 약속을 합니다. 뭐든 들어준단 말씀이세요? 그래, 뭐든 들어준다니까. 자, 그럼 아프로디테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이 말에 신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아프로디테라면 아름다움과 사랑과 풍요의 여신, 신들 사이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바로 그 여신인데 그녀를 배우자로 삼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것이니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요. 많은 신들은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었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으니 헤파이스토스의 요구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소리 높여 말을 하죠. 하지만 제우스는 헤라를 풀어줄 수 있는 이는 헤파이스토스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그의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가장 못생긴 신이 부부가 되게 되는데요.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미인 아내로 풀려고 이런 요구를 한 것이었을까요?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얻게 된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헤파이스토스가 아버지 제우스의 상징이 되는 그의 무기 번개를 만들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맡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양쪽 버전 이야기에는 다 아프로디테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사랑 의지와는 관계없이 남성 중심, 이 부모 중심의 정치적 협상과 정략의 희생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인가요? 아프로디테는 남편에게 충실한 아내가 되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선물로 캐스토마 히마스라는 허리띠를 아내에게 선물해 주었는데 이는 어떤 남성이든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허리띠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캐스토스 히마스는 아프로디테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과 성욕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한 남자에게 만족할 리가 없었죠. 더구나 다시 올림푸스로 돌아온 헤파이스토스는 신들의 궁전에 또 작업장을 만들고 열심히 작업에 몰두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를 혼자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의 눈을 피해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자 전쟁의 신 아레스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요. 아레스는 외모가 아주 훌륭한 신이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푸스로 데려온 디오니소스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하르모니아인데 디오니소스의 어머니 세멜레가 이 하르모니아의 딸인 겁니다.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를 데려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던 사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헤파이스토스가 일을 하러 나가면 아레스가 그들의 침실로 몰래 찾아왔고 이들은 은밀히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들이 한낮에도 정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태양인 헬리오스에게 딱 걸리게 됩니다. 헬리오스는 이 사실을 헤파이스토스에게 고자질하게 되죠. 헤파이스토스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지만 아내에게 따지지도 않고 며칠간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것은 청동으로 거미줄보다 가늘게 짜서 만든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그물이었는데요. 그것을 아내와 자신의 침대에 걸어놓고는 나 렘노스 섬에 출장 갔다 올게 라고 아프로디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밖에 숨어서 몰래 살펴보게 되죠.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가 집을 나가자 아레스를 불러서 또 이 헤파이스토스의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헤파이스토스가 렘노스 섬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느긋하게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파이스토스가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이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쳐놓은 투명 그물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아레스가 아무리 힘을 주어서 그 그물을 끊으려고 해도 그물은 끊기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더 칭칭 감기만 할 뿐이었죠. 자, 그러는 사이 헤파이스토스의 전가를 받은 여러 신들이 헤파이스토스의 집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이로써 이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의 불륜 현장을 여러 신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제우스, 아폴론, 헤르메스, 포세이돈은 물론이고 몇몇 여신들까지 이 낯뜨거운 불륜 현장을 지켜보게 된 것이죠. 아내의 불륜 현장을 이 다른 신들에게 공개한 헤파이스토스, 그의 속은 시원했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며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을 했고 아프로디테에게 나쁜 여자라는 욕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신들의 반응이 참 예상 밖? 아니 어쩌면 예상대로입니다. 아폴론이 헤르메스에게 자네도 아프로디테와 저렇게 그물에 갇혀보고 싶겠지? 라고 물었는데 그 말에 헤르메스가 그물이 새갑절쯤 즐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를 욕망하는 다른 이 신들은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헤파이스토스에게 저 두 사람을 그만 풀어주게,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네만 더 힘들어질 거야. 아레스는 이렇게 들켰으니 다시는 못된 짓 못할 거고 이런 못된 짓을 한 보상을 하게 하겠네 하며 이들을 중재해서 두 사람은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아레스는 간통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많은 양의 황금을 헤파이스토스에게 주고 합의를 보게 되었죠.
자, 이 사건 이후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자, 그곳에는 파포스라는 마법의 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면 처녀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파포스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재생의 샘물, 불사불로의 샘 같은 곳으로 아프로디테는 언제든 이 섬에서 목욕을 하면 영원한 아름다움과 처녀의 몸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키프로스 섬은 터키 남단에 있는 이제 큰 섬인데요. 그곳에 가면 실제로 아프로디테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있는 샘이 있습니다. 실제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영을 하면 젊음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는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 키프로스 섬에 가시게 된다면 여기서 수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녀성을 다시 회복한 아프로디테, 이제 정숙한 아내가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자, 그랬다면 그녀는 사랑과 성욕의 여신이 아니겠죠? 아프로디테는 이후에도 사랑의 여신이라는 이 직분에 충실하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헤르메스, 아폴론, 포세이돈 등 수많은 남신들과 바람을 피우게 되고 다산의 신이만큼 그들 사이에서 많은 자식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안키세스, 아도니스 등 인간 남성들과도 사랑을 나누게 되죠. 특히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왕족 중 하나인 다르다니의 왕자 안키세스와의 사이에서 훗날 이 로마의 조상이 되는 알바론가를 건설하는 아이네이아스를 낳게 됩니다. 헤파이스토스도 이해질 수가 없죠. 헤파이스토스는 다른 여신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 평생 이불킥하게 될 굴욕적인 사건을 남기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 때 헤파이스토스를 찾아온 포세이돈, 헤파이스토스에게 장난을 치게 됩니다. 곧 이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러 아테네가 찾아올 건데 사실은 아테네가 오래전부터 헤파이스토스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수 찾아오는 것이라며 그녀와 잘해보라고 부추긴 겁니다. 평소에 자신도 이 아테나를 좋아하고 있었던 헤파이스토스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테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곧 헤파이스토스의 이 대장간에 나타난 아테나가 헤파이스토스 무기를 좀 만들어줘 라는 부탁을 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너의 부탁이라면 당연히 들어주지 하며 흔쾌히 승낙을 하죠. 하지만 아름다운 아테나의 모습을 보고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테나가 헤파이스토스의 등 뒤에서 세부치를 다루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 참지 못한 헤파이스토스가 갑자기 돌아서서 아테나를 덮쳐 안게 됩니다. 기겁을 하고 놀란 아테나가 몸을 뒤틀면서 헤파이스토스를 밀어냈는데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그만 아테나의 넓적다리에 사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테나가 재빨리 양털 한 줌을 주어서 다리를 닦아 버렸는데요. 이 정액은 공교롭게도 땅에 떨어져 아무 죄 없는 대지의 여신을 임신시키고 맙니다. 가만히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아이를 낳게 된 대지의 여신은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이 아이를 기를 수 없다라는 말을 하죠. 아테나는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 결국 자신이 아이를 맡아 기르게 되죠. 그리고 에르크토니우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요. 양털의 에리와 땅에서 태어난 이라는 뜻의 크토니우스를 합성한 이름인 것이죠. 에리크토니우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뱀의 꼬리를 가진 아이였는데요. 훗날 아테네의 왕이 됩니다. 헤파이스토스 입장에서는 망신살이 단단히 뻗친 사건이 아닐 수 없네요. 헤파이스토스는 그 외에도 인간 여인이나 림프 몇 명과 바람을 피워서 자식을 두기도 했는데 그가 만난 여인들은 다 절세 미녀였다고 합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결혼을 한 것이나 아름다운 다른 여인들과 만나는 이 설정은 사람들의 이 상상력은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금 부족한 모습이나 좀 부족한 조건의 사람이 완벽한 사람과 결합하는 스토리는 이후에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작가 장 꼭도가 쓴 미녀와 야수,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이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와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헤파이스토스의 외모적 결함과는 별개로 그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호르메스의 묘사에 따르면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은 예술적인 걸작인 동시에 경이로운 주술 그 자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만들어서 족쇄에 걸리면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한 주술사이기도 했지요. 헤라와 아프로디테를 무력화시킨 이 족쇄,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상대방을 통치하고 처벌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그 올림푸스 신들이 세대 교체를 위해서 전쟁을 치를 때 함께 싸우게 됩니다. 기간테스와의 전쟁에서 클리티오스라는 거인을 불태워 죽인 일이 있었는데 나귀를 타고 전장에 나타난 헤파이스토스를 보고 거인들이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귀가 너무나 괴상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니까 거인들이 깜짝 놀라서 우왕좌왕했고 헤파이스토스가 불을 쏘는 발명품을 이용해서 클리티오스를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폰과의 전투에도 참전을 했었는데요. 올림푸스의 신들이 이 티폰에게 밀려 동물로 변신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갈 때 헤파이스토스는 황소로 변신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제우스가 겨우겨우 티폰을 제압해서 시칠리아의 에트나 산 밑에 그 티폰을 깔리게 했는데요. 티폰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에트나 산은 화산 폭발과 용암이 계속 분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헤파이스토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화산이 분출되는 곳이 최고의 작업 환경이었던지라 그곳에 작업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발명품이 이 헤파이스토스의 손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신들이 살고 있는 이 화려한 궁전도 다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었고 제우스의 황금 옥자, 그리고 번개, 그리고 제우스의 이 번개로도 찢을 수 없는 방패 아이기스, 그리고 아테나의 창, 그리고 태양신 헬리오스의 황금 태양마차,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활과 화살통,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신발과 모자, 헤라클레스의 청동 종이 다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갑옷과 방패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아킬레우스의 갑옷은 단 하루 만에 만들었지만 1000일을 단련한 것보다 튼튼했다고 하고 아름답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움직이는 세 발 달린 황금 탁자 트리포도스를 만들었는데요. 트리포도스는 이 신들이 잔치를 할 때 혼자 막 걸어다니면서 잔치상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는 또 황금으로 만든 시녀를 만들어서 일을 시켰다고 하니까 일종의 로봇을 만들어낸 것이네요.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헤파이스토스인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흙과 물과 불로 정말 유혹적인 여자 인간 판도라를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들의 제왕 제우스의 명령에 의해서 인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 여자 인간을 창조한 것이니까 인간의 창조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최고였던 신 헤파이스토스. 그럼에도 이 헤파이스토스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신이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동쪽에서 아고라 쪽으로 내려다보면 왼편에 작고 단정한 신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헤파이스토스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워진 이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에 비해서 아주 소박한 모습이고 그나마도 찾는 이들이 많지 않는 편이죠. 잊혀져간 신이 모셔져 있는 곳의 쓸쓸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능력자의 인류에게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준 이 신은 왜 잊혀져 갔을까요? 도구를 만들어내는 대장장이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면서 그들의 신인 헤파이스토스 역시 인간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의 몰락을 생각해보니 현재 기술자들을 천시하는 현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헤파이스토스는 그만큼의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